And thanks to unfettered arms supply line from Russia and China, the military regime controls the airspace, and a Burmese arms procurement network linked to North Korea. Additionally, since October, this administration... 2023년 미얀마에 본사를 둔 기업인 로얄 슌 레이의 카오투묘 마인트와 팀묘 아웅은 미얀마 군부에 공급될 무기 거래를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당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베이징 주재 부대표인 김영주와 만났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에서 관리하는 국영기업으로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두 그룹은 2022년부터 미얀마의 무기 공급을 위한 거래를 해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더 다양한 품목에 걸쳐 더 많은 양의 무기가 필요해짐에 따라 베이징에서 만나게 된 두 그룹은 새로운 북한산 무기를 미얀마에 공급하는 데 합의합니다. 이들이 거래를 추진했던 무기는 공중폭탄 유도 키트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자유낙하용으로 생산된 공중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보조 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보조 장치는 꼬리 작동부를 교체하거나 유도 제어 장치를 추가해 GPS 수신기를 통한 유도 방식 등으로 공중에서 낙하되는 폭탄을 정밀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유 낙하형 폭탄을 쓴다는 점 때문에 처음부터 정밀화를 위해 설계된 유도 폭탄과 다르게 범위 피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표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과 동시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비용으로 기존 폭탄을 정밀화함으로 더 많은 폭격을 더 자주, 더 넓은 범위에 감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만남을 가진 두 그룹은 북한에서 제작된 무기 및 관련 장비를 테스트하고 2023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미얀마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로얄 슌 레이의 이사직을 맡은 아웅 꼬꼬우라는 인물이 등장해 두 그룹 간의 무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로 등장하며 북한 정찰 총국 소속인 남철웅은 동남아시아에서 창출되는 해외 수익을 총괄하고 해당 수익이 북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얀마 내전에서 미얀마 군부는 더 많은 양의 공중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공습에서 북한산 무기와 보조 키트가 사용된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기상 북한의 공급이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과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미얀마 군부와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9월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거래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 거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현재 미얀마의 상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이 의회의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2015년 벌어진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진 국민들의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 민족민주연맹의 경쟁 세력이었던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통치기구 및 정당들은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군부는 수십 년간 미얀마를 통치해왔으며 2008년 부분적인 민주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의회 의석의 25%를 자동 할당받는 등 막대한 권력과 특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연속된 선거 참패가 더해지자 군부는 기존 갖고 있던 특권들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해인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의 민족민주연맹 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쿠데타 명분으로 삼았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달 쿠데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 도로 봉쇄를 포함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군부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인터넷 및 SNS를 차단하는 등의 강경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부의 탄압으로 시위가 조직적인 무장 저항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장 저항에 미얀마 최대 민족 중 한 곳인 버마족 청년들이 가담했으며 미얀마 군부에 의해 축출된 민족민주연맹 의원들과 활동가 그룹들이 함께하며 국민통합정부를 수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와의 마찰은 주로 소수 민족이 중심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군부에 저항하는 세력에 미얀마 다수 민족인 버마족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얀마 정치와 사회적 주류 민족의 군부 저항이라는 점에서 미얀마 근현대사에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는 군부에 저항하는 반군 세력이 미얀마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로 이어졌으며 이후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에 대항하는 무장단체 인민수비군을 결성하며 2021년 9월 이후 본격적으로 미얀마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반기를 들고 있던 소수 민족들도 국민통합정부와 함께 반군 연합을 결성하며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전 초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선거를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통해 정부를 축출한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으며, 이 때문에 내전이 본격화했을 당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미얀마 군부가 내전에 필요한 무기 수입을 차단시키고 공급망을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미얀마 군부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목재 및 천연가스 수출을 차단해 미얀마 군부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반대로 미얀마 반군은 내전 초기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군부에 의해 축출된 민족민주연맹 의원들이 반군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정부의 정통성을 갖는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시위대가 군부의 탄압으로 인해 반군으로 발전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반군은 군부와 다르게 군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구조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서방의 지원을 원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서방 국가들에게 미얀마를 친서방 국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국민통합정부와 미얀마 반군 세력은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국제법적 문제가 따르며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세력에 대한 서방 세계의 무기 공급은 외교적, 법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국제사회와 서방 세계는 시위 세력이 무장 세력으로 변화하면서 무기 공급이 자칫 더욱 폭력적인 내전으로 치닫게 될 것을 우려해 개입을 소극적이게 만드는 원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반군 세력의 주축이었던 국민통합정부가 해외에 기반을 둔 임시정부 형태였기 때문에 미얀마 내부의 영토나 행정 통제력이 약했고, 이는 서방이 국민통합정부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규모 지원을 어렵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얀마의 상황을 지켜보는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의 전통적인 협력국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무기 수요가 폭증한 군부에 협력하며 군부의 가장 중요한 최대 외부 공급처로 급부상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업과 개인을 통한 우회 거래를 통해 전투기 및 헬기, 드론 등을 미얀마 군부에 공급했으며, 일부 미얀마 지역 언론에서는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얀마 내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넓히고 각종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의 자원을 거래하거나 인프라 시설에 우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경제적, 정치적 결속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200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 군부와 직간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 협력은 미비했고 때론 마찰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7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을 추방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부와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미얀마 내 거래 채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미얀마 내전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무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미얀마 군부와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 내전을 국제사회의 고립 속에서 우방 확보라는 정치적 명분과 무기 거래를 통한 외화 획득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미얀마 내전은 북한의 무기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또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유통망으로 바라볼 기회로 만들었으며, 미얀마 내전 이후 북한의 무기는 러우 전쟁을 포함한 더 다양한 분쟁과 마찰에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중국 내전에서 승리한 후 패배한 수만 명의 국민당 세력이 미얀마 국경 인근으로 이동한 뒤 수년간 중국 공산당을 괴롭혀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민당 세력은 이곳에서 사라졌지만 중국 공산당은 국경을 접한 이곳을 미래의 위협을 막기 위한 지역으로 인식했고 오랜 기간 미얀마를 통치한 군부와 협력해왔습니다. 이것은 미얀마 내전 초기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이유로 이어졌으며, 서방 세계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더욱 늘리는 한편, 미얀마에서 이어지는 벵골만을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해양 1대1로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내전 초기 반군 세력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많은 영토를 확보했음에도 미얀마 내전을 쉽게 끝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군은 국경선 인근 상당수를 점령하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군부를 압박하는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방 세계의 지원은 주로 의료나 비군사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면서 결정적인 무기 지원이나 보급 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에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나 협력이 이루어지던 미얀마 군부와 비교해 큰 구조적 문제점이었습니다. 반군 세력은 내전 초기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은 내전이 장기화될수록 반군 세력들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불러오게 만들었고 점차 반군 세력 역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이후 미얀마 국경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기 센터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센터들이 해당 지역에서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국경 대부분은 반군 세력이 점령한 지역으로 이는 군부와 협력하고 있던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기 센터가 초기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에 집중했던 범죄 조직들에게 지정학적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내전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반군들은 사기 센터에 신경 쓰기 힘든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얀마와 그 국경지대를 포함한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내전 초기 군부와 협력을 통해 사기센터 지역들을 단속하려는 중국 정부의 생각을 점차 바꾸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반군 세력이 군사적 지원이 전무한 서방 세계를 대신해 중국에게 협력을 원할 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으로 보이기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2022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반군 세력 중 사기센터가 집중된 미얀마 국경지대를 점령하고 있는 반군 세력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점차 더 많은 반군 세력과 협력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곳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노 미얀마 파이프 라인으로 중국과 미얀마를 잇는 에너지 파이프 라인입니다. 이 에너지 파이프 라인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된 라인으로 중국 정부가 에너지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라카 해협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에너지 공급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양으로 향하는 전략적 통로를 확보하고 중국 서남부 지역의 경제 발전 지원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내륙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에 미얀마 내전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핵심 전략 가치인 해당 파이프 라인은 내전에서 큰 피해를 겪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군부와 반군 세력 모두 중국과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파이프라인에 직접적인 대규모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군은 하나의 세력이 아닌 다수의 세력이 결집된 상태라는 점 때문에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게릴라 세력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은 전략적 핵심 가치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합법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반군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 등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세 곳의 반군 세력이 군부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형제 동맹이라고 불리는 반군 세력의 공격은 내전 초기 군부의 가장 강력한 협력국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나타난 공격으로 이 공격은 미얀마 군부의 통제력을 깨트리고 군부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군부와 반군 두 세력 모두에게 협력하거나 묵인하는 과정을 통해 미얀마 내 지정학적 영향력을 넓히게 됩니다. 북한 무기 거래를 따라가면 보이는 건 미얀마 내전은 국내 동력과 외부 세력의 결합으로 형성된 복합적인 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얀마 내전이 점차 대리전, 프록시 전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중국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막대한 이익 창출 기회, 외화 획득 창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실리적 동기에 따라 미얀마 내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미얀마 내전이 외부가 전쟁을 완전히 지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에서 보여지는 흐름은 미얀마 내전이 결코 내부적인 문제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얀마 내전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되는지 그 이유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와서 미얀마 내전은 반군 세력 간의 정책과 이해관계에 불일치하는 사항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점령 구역에 대한 영토 및 자원 문제,
행정 능력의 한계, 전략적 목표의 차이, 외부 영향에 의한 이해 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결국 미얀마 내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전이 종료된다고 해도 끝없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얀마 사이에 드러난 무기 거래는 이 복잡한 과정의 아주 일부에 불과했습니다.